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울그룹의 본사 최상층 회장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유리 요새와도 같은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한태주 사장은 억눌린 분노를 감춘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노인의 힘겨운 걸음걸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를 좌지우지하는 한창수 명예회장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소리였기에 태주는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사귀어야만 했다. 한창수 명예회장은 낡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손자의 등 뒤에 대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번 주 내로 강원도 산골에 있는 친구의 손녀와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 경영권 승계는 없다고 선언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려 조부를 바라보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티끌만큼의 장난기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냉혹한 계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태주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탁자로 다가가 놓여있는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 속에는 촌스러운 옷차림을 한 여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도대체 이 시대착오적인 정략결혼이 한울그룹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날카롭게 물었지만 조부는 그저 약속은 약속일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만약 태주가 거절한다면 그 즉시 해외지사에 나가 있는 사촌 동생 한민석을 불러들여 그룹의 차기 회장직을 넘길 것이라는 경고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한민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태주의 눈동자가 사납게 일렁겼고 15년 전의 사고 이후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려온 하이에나 같은 존재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온 그룹의 성과들이 그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사촌의 손에 넘어가 망가지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사진을 구겨질 듯 움켜쥐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음속으로는 이 총극을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비서실장은 회장실을 나서는 태주의 뒤를 급히 따르며 미리 준비해둔 차량과 일정표를 보고했지만 태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답답한 숨을 내쉬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분노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강원도 두메상홀로 향하는 길은 단순히 신부를 데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기에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도심의 정체를 뚫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태주는 뒷좌석에 앉아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를 통해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훑어보았다. 이서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변변한 학력도 경력도 없는 백지 상태나 다름없는 프로필을 보며 그는 허탈함을 넘어선 기이한 감정을 느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장손이 얼굴도 모르는 시골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은 삼류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촌스러운 설정이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가혹했다. 차라리 정략결혼의 상대가 유력 정치인의 딸이나 대기업의 영예였다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건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억지였다. 태주는 조부가 단순히 옛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그룹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결혼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화려한 빌딩 숲에서 점차 황량한 들판과 우거진 숲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도로는 눈에 띄게 험해졌고 잘 닦인 아스팔트는 어느새 사라지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운전대를 잡은 수행기사는 최고급 세단이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덜컹거리는 상황에 식은땀을 흘리며 백미러로 상사의 눈치를 살폈다. 태주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미간을 찌푸린 채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 지옥 같은 여정이 언제 끝날지 초조해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경로를 재탐색하는 동안 차량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주변은 온통 짙은 녹음과 기암고해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핸드폰 신호마저 간헐적으로 끊어지기 시작하자 태주는 이마를 짚으며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의구심을 품었다. 그때 갑자기 차량 하부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더니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고 곧이어 보닛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기사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러 나갔다. 태주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매캐한 엔진 타는 냄새와 발밑을 질척하게 만드는 진흙뿐이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가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며 그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은 온통 산과 나무뿐이었고 지나가는 차는커녕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적막강산이었기에 태주는 난감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주머니에 넣어뒀다. 기사는 보닛을 열고 연신 손을 휘저으며 어쩔 줄 몰라 했고 태주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지만 예상대로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 대한민국 1위 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이 이 원시적인 자연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때 숲속의 짙은 안개를 뚫고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태주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마치 환영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등에는 커다란 약초 바구니를 맨 젊은 여자가 손에 낫을 든 채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숲속의 야생동물처럼 날카롭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어 태주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고 그녀를 응시했다. 여자는 고장난 최고급 세단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혀를 차며 이 험한 산길에 저런 낮은 차를 끌고 온 무지함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태주는 그녀의 태도가 몹시 거슬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보이며 근처에 전화를 쓸 수 있는 곳이나 정비소까지 안내해준다면 사례는 충분히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자는 태주가 내민 수표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다가와 보닛 안을 들여다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엔진룸의 이것저것을 만져보았다. 그녀는 냉각수 호스가 터졌으니 임시방편으로 막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몸이 건조하게 말하며 바구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태주는 그녀가 정비공도 아니면서 함부로 차를 만지는 것이 불안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감히 제지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질긴 덩굴 식물과 테이프를 이용해 능숙하게 파열된 부위를 감쌌고 근처 계곡에서 물을 길어와 라디에이터를 식히는 등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태주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15년 전의 그 소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기이한 시골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작업을 마친 여자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툭툭 털어내며 시동을 걸어보라고 기사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놀랍게도 엔진은 다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기사는 감격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여자는 별거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돌아섰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묘한 호기심을 느꼈고 다시 한번 살해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휘저으며 숲길로 사라지려 했다. 그때 태주는 문득 그녀가 가는 방향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던 목적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그녀를 불러 세웠다. 태주는 혹시
이 근처에 이평식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아느냐고 물었고, 그 순간 여자의 발걸음이 뚝 멈추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태주를 빤히 응시하자 태주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산 중턱에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기와집을 가리키고는 다시 묵묵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차는 다시 덜컹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라 천천히 산길을 올랐고, 태주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녀의 꼿꼿한 등을 보며 왠지 모를 패배감을 맛보았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고택이었고, 마당에는 각종 약초가 널려 있어 쌉싸름한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태주가 차에서 내리자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그를 알아보며 반갑게 일어섰지만, 태주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서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는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은 태주의 손을 잡으며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껄껄 웃었고, 곧이어 바구니를 정리하던 여자를 불러 태주에게 인사시켰다. 태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여자는 태연하게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방금 전 산속에서 만난 그 야생마 같은 여자가 바로 자신이 결혼해야 할 상대인 이서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태주는 현기증을 느꼈다. 서인은 태주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읽은 듯 무심한 목소리로 초면은 아니니 인사는 생략해도 되겠냐고 물으며 노인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태주는 그녀의 당당함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강인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골 처녀와의 정략 결혼이 아니라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임을 직감하며 태주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거칠게 잡아당겼다. 오래된 한옥의 대청마루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태주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 뭉치가 넘어가는 소리뿐이었다. 태주는 명품 양복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서류의 특정 부분을 툭툭 치며 건조한 목소리로 계약 조항들을 하나하나 읊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대형 M&A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냉철한 기업 사냥꾼처럼 감정이 배제된 눈빛으로 서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인은 낡은 찻상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약서가 아닌 태주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과 창백한 안색에 머물러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혼인기간은 정확히 1년이며 그 이후에는 합의 이혼한다는 조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했다. 또한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될 금액은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라는 점을 덧붙이며 은연중에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서인의 반응은 태주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그녀는 금액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주는 것 외에는 단 한 푼의 돈도 필요 없으며 1년 후 이혼한다는 조건에는 동의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태주는 돈을 거절하는 그녀의 태도가 더 큰 것을 노리는 고도의 계산된 행동일 것이라고 의심하며 비소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평식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두 사람의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듯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서인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고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한 필체로 적어 내려갔고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에게 이 서명은 돈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과 과거 숲속에서 만났던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맹세였다. 짐을 챙기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서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평생을 함께 해온 약초 도구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경대가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초라한 짐가방을 보며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고 수행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흙 묻은 짐들을 트렁크에 실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노인은 서인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훔치며 등을 돌렸고 서인은 입술을 깨물며 채 올랐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태주는 창밖을 외면한 채 태블릿 PC로 업무를 처리하는 척했다. 서인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낯선 도시로 향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서울 도심에 진입하자 서인의 눈동자는 휘둥그레졌고 숲속의 고요함과는 정반대인 도시의 소음과 불빛이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태주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웅장했고 높은 담벼락과 감시 카메라들이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을 예고하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정원 안으로 들어서자 미리 도열해 있던 고용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여주인에 대한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서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고 서인은 기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뒤늦게 차에서 내렸다. 집사장이 다가와 서인의 짐을 받아 들려 했지만 낡은 가방에서 풍겨 나오는 흙냄새와 약초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멈칫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서인은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이 직접 들겠다고 말했고 집사장은 짐짓 사양하는 척하다가 물러섰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거실에 들어선 서인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더럽힐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지만 그 모습이 고용인들의 눈에는 더욱 초라하게 비쳤다. 태주는 2층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서인에게 방 배정을 지시했는데 부부 침실이 아닌 복도 끝에 있는 손님방을 사용하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는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유령처럼 눈에 띄지 않게 지내야 하며 자신의 허락 없이는 서재나 안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수용했지만 태주의 창백한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보며 그가 심각한 수면 장애와 신경쇠약을 앓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안내받은 방은 웬만한 아파트보다 넓고 화려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고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정형화되어 있었다. 서인은 짐을 풀며 가장 먼저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올려놓고 가져온 약재들을 정리해 방 안가득 퍼진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를 지우려 노력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곳이 자신이 싸워야 할 새로운 전장임을 직감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는 태주의 사촌 동생인 한민석 전무가 첩보원으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촌스러운 등산복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약초를 캐거나 트럭 뒤에 타고 있는 서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어 술집 여자들의 비웃음을 샀다. 민석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고고한 척하는 한태주가 기껏 고른 여자가 이런 상홀짝이 촌년이라니 하늘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며 킬킬거렸다. 그의 신복인 조비서는 태주가 할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한 결혼이라 쇼윈도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며 서인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아부했다. 민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단순히 뒷조사로 끝낼 게 아니라 며칠 뒤에 있을 자선 파티에서 태주에게 잊지 못할 망신을 줘야 한다고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인을 상류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태주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주주들의 신임을 잃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날 밤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태주는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꿈속에서 그는 불타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뜨거운 화염과 매캐한 연기가 목을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절규하고 있었다. 15년 전 부모님을 앗아가고 자신만 홀로 살아남았던 끔찍한 사고의 기억은 밤마다 그를 찾아와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와도 같았다. 서인은 낯선 잠자리 때문에 뒤척이다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미한 비명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소리의 근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태주의 방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잠시 망설였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둠 속에서 태주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듯 허공을 휘저으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태주의 땀에 젖은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그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는 바람에 멈칫했다. 태주는 흐릿한 초점으로 서인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서인은 손목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속삭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그 기이한 평온함이 태주의 폭주하는 신경을 아주 조금씩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서인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꺼낸 마른 약초 주머니를 태주의 코끝에 가져다 대었고 은은한 허브 향이 방 안의 공포스러운 공기를 중화시켰다. 태주의 소나기 힘이 서서히 풀리자 서인은 조용히 물러나 탁자 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올려두고는 그림자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는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태주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눈 밑에는 짙은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서인이 식당에 들어서자 고용인들은 곁눈질로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는데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 셔츠와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태주는 신문을 접으며 어젯밤 일은 기억이 나지 않으니 없던 일로 하라고 딱 잘라 말하며 자신의 약점을 들킨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고 밥상 위에는 양식 위주의 메뉴들 사이에 뜬금없이 맑은 콩나물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요리사는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며 당황해했지만 태주는 국에서 풍기는 냄새가 어젯밤 맡았던 그 향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숟가락을 멈췄다. 서인은 태주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그가 이 국을 먹고 조금이라도 속을 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때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와 태주에게 귓속말을 전했고 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날카로워졌다. 한민석 전무가 오늘 점심에 예정에 없던 방문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명백히 서인을 염탐하러 오는 도발적인 행위였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며 서인에게 오늘 하루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서인은 그 명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감추기 위함인지 알 수 없었다. 태주가 회사로 출근한 후 저택에 홀로 남은 서인은 정원을 거닐며 곳곳에 심어진 관상용 식물들을 살펴보다가 구석진 곳에 방치된 작은 화단을 발견했다. 그녀는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화려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처럼 보였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화려한 스포츠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한민석은 흑투성이가 된 서인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민석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서인에게 다가가 형수님이시냐고 짐짓 예의 바른 척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은 서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품평하고 있었다. 서인은 일어서서 흙 묻은 손을 털며 그를 빤히 바라보았는데 민석은 그녀의 눈빛이 예상과 달리 주눅들지 않고 너무나 맑고 강렬해서 순간 당황했다.
이것은 태주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탐색전이었지만 서인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남자가 숲속의 독사보다 더 위험한 존재임을 감지하고 경계태세를 갖췄다. 한민석 전무의 비열한 미소에도 이서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흙이 묻은 호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민석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민석의 화려한 명품 정장과 대조되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마치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맑은 눈동자로 응시했다. 서인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도련님의 눈밑이 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간이 많이 상한 것 같다며 술과 여자를 줄이라고 충고했다. 민석은 예상치 못한 지적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감히 누구에게 훈계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는 산에서 짐승들도 병이 들면 스스로 독초를 피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제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독을 삼키니 짐승만도 못한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민석은 말문이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다가 기분이 잡쳤다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채에 올라탔고 굉음을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퇴근한 태주는 집사로부터 민석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고 굳은 표정으로 서인의 방을 찾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서인은 별일 아니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태주는 민석이 빈손으로 돌아갈 위인이 아님을 알기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내일 밤 한울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열리는데 그곳에 서인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조부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 태주는 스타일리스트 팀을 불러 서인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을 입혀보게 했지만 서인은 노출이 심하거나 화려한 장식의 옷들을 거부하며 난색을 보였다. 그녀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옷이 아니라 자신이 입기에 편하고 단정한 옷을 원했고 결국 심플한 라인의 짙은 감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화려한 치장 대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진주 귀걸이만을 착용했을 뿐이었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묘하게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이 모두 모인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가식적인 웃음을 교환하고 있었다. 태주가 서인을 에스코트하며 파티장에 들어서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태주의 완벽한 외모에 감탄하면서도 그 옆에 선 서인의 수수한 차림새와 알려지지 않은 출신 성분에 대해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을 드러냈다. 태주는 서인에게 그저 인형처럼 옆에 서서 미소만 짓고 있으라고 차갑게 속삭였고 서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을 꼭 잡았다. 그때 한민석이 와인잔을 들고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곁에는 유명한 미술평론가이자 갤러리 관장인 최 교수가 함께 있었다. 민석은 형수님을 정식으로 소개하겠다며 큰 소리로 떠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그들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석은 교묘하게 서인을 망신 줄 기회를 엿보다가 파티장 한가운데 전시된 대형 산수화를 가리키며 서인에게 그림에 대한 감상을 물었다. 그 그림은 조선 후기 거장의 미공개 작품이라며 최 교수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경매 시작가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귀한 물건이었다. 최 교수는 어려운 미술 용어와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며 그림의 가치를 설명했고 민석은 시골 출신인 서인이 뭘 알겠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서인에게 집중되었고 태주는 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인은 천천히 그림 앞으로 다가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길은 붓터치나 구도가 아닌 그림 속에 그려진 바위 틈의 작은 약초들과 나무의 잎사귀 모양에 머물러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서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 그림은 위작이거나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것 같다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 교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감히 전문가의 감정에 토를 다느냐며
버럭 화를 냈다. 서인은 당황하지 않고 그림 속의 식물은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인데 꽃이 피는 시기가 여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옆에 그려진 단풍 든 나무는 가을을 상징하고 있으니 한 계절에 공존할 수 없는 식물들이 한 화폭에 담긴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바위의 질감 묘사가 실제 그 산의 지질학적 특성과 다르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이 화가가 실제로 그 산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최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서인의 해박한 약초 지식과 자연에 대한 통찰력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원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조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민석은 낭패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태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곁에 서 있는 서인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촌스러운 시골 여자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몸으로 체득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다. 태주는 멍하니 서 있는 최 교수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위작 논란이 있는 그림을 자선 파티에 내놓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소동이 일단락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태주는 서인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는데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하고는 서인에게 도대체 그런 지식은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다. 서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산에서 살다 보면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자연에게서 배우게 된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화려한 그림보다 살아있는 풀 한 포기가 더 귀하다고 덧붙였는데 그 말은 태주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1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맡았던 흙냄새와 풀 내음을 떠올렸고 눈앞의 여자가 그때의 그 자연을 닮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태주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우연히 맞춘 것뿐이라며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다시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정재계의 거물인 김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고 의사를 불렀지만 김 회장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때 서인이 인파를 헤치고 뛰쳐나와 김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뜯어내며 기도를 확보하려 애썼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김 회장의 손과 발에 있는 혈자리를 강하게 누르며 응급처치를 시도했는데 그 손놀림은 매우 빠르고 정확했다. 주변에서 비전문가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태주는 서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경호원들을 제지하며 그녀에게 맡기라고 소리쳤다. 서인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집중하여 혈자리를 자극했고 잠시 후 김 회장이 거친 숨을 토해내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김 회장의 상태를 살피고는 초기 대응이 완벽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서인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남겼고 파티장의 모든 시선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서인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태주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해 주었다. 태주의 품에 안긴 서인은 그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낯선 온기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태주 역시 그녀의 천을 느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인은 하늘그룹의 수호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상류사회의 조롱거리가 아닌 경이로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민석은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를 갈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창밖을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시선은 옆자리에 잠든 서인을 향해 있었다. 피로에 지쳐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흙투성이었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어 그녀가 살아온 고단한 삶을 짐작게 했다.
태주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기사에게 난방을 조금 더 올리라고 작게 지시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목격한 서인의 모습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녀의 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며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태주는 문득 그녀가 왜 굳이 자신과 같은 속물적인 인간과 결혼을 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태주는 그녀를 깨우는 대신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고용인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 그녀의 방 침대에 눕혀주었다. 그는 잠든 서인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스치듯 만져보았다. 그 순간 태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타는 차 안에서 자신을 끌어내던 작은 손의 감촉과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거두었고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고개를 저으며 방을 빠져나왔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서재로 들어온 태주는 위스키를 한 잔 들이키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인의 과거 행적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샅샅이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울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급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흘린 한울건설의 부실 공사 의혹은 삽시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태주는 상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질책하고 있었지만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관자놀이는 터질 듯이 지끈거리고 있었다. 이번 사태의 배후에 한민석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은 당장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민석은 회의실 구석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계는 회심의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고 태주가 무너지는 꼴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홍보팀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하고 회의를 종료했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이명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집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었지만 지독한 두통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서랍을 뒤져 진통제를 찾아 입안에 털어 넣었지만 약효는 듣지 않았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사물들이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때마침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번쩍이는 섬광은 그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5년 전 비 오는 날 밤에 끔찍했던 사고 현장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찌그러진 차체와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부모님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태주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셔츠 깃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넓은 회장실에서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아닌 그저 불길 속에 갇힌 무력한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 육중한 참나무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인이 도시락 가방을 든 채 들어왔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태주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대신 즉시 도시락을 내려놓고 태주의 상태를 침착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과호흡으로 인해 얼굴이 파랗게 질린 태주를 보며 서인은 그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한 뒤 천천히 등을 쓸어내렸다. 서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침통을 꺼내 태주의 손과 발에 있는 막힌 혀를 찾아 능숙하게 자극했고 굳어있던 그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품에서 꺼낸 향낭을 태주의 코끝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게 했는데 그 속에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산약초들이 들어있었다.
쌉싸름하면서도 시원한 박하향과 흙냄새가 섞인 그 향기는 공포에 잠식당한 태주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닭과 같은 역할을 했다. 태주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온기는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화염의 기억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눈을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아 그저 희미한 윤곽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나는 특유의 풀내음과 흙냄새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고 아주 오래전 맡아본 적이 있는 그리운 향기였다. 서인은 태주의 호흡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자 젖은 수건으로 그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태주가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공황 발작을 일으켰음을 직감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냉철해 보이는 재벌 총수가 사실은 이토록 여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태주는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자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서인의 손길을 느꼈는데 그녀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고 서인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태주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태주의 시선이 서인의 걷어 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목 안쪽에 희미한 흉터에 고정되었고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 흉터는 불규칙한 화상 자국이었는데 태주의 기억 속에 각인된 15년 전 그 소녀의 팔에 있던 상처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자신을 차에서 끌어내려다가 뜨거운 파편에 대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던 그 작은 손이 떠올랐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인의 얼굴과 흉터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다. 서인은 태주가 자신의 흉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태주는 그녀를 소파에 다시 앉히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그 흉터가 언제 생긴 것인지 15년 전 강원도 국도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서인은 태주의 끈질긴 질문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어릴 때 산불이 나서 다친 것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태주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고 확신에 찬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만약 그녀가 정말 그 소녀라면 할아버지가 왜 굳이 이 결혼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구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태주는 비서실장도 모르게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이서인의 과거를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백 없이 조사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그는 특히 그녀가 살던 마을 근처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라고 강조했다. 태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만약 서인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무례를 범한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한편 민석은 태주가 어젯밤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고 멀쩡하게 출근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통을 터뜨리며 잿더리를 집어던졌다. 그는 태주가 무너질 듯 말 듯 하면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서인 때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타깃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민석은 태주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그의 곁을 지키는 서인을 제거하거나 그녀의 약점을 잡아 흔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서인을 저택의 온실로 불러냈는데 그곳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서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태주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서인에게 어젯밤 일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서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그녀를 관찰하며 일부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내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불타는 차, 뜨거운 열기,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등을 언급할 때마다 서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태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서인에게 다가가 당신은 내게 숨기는 것이 너무 많다며 언젠가는 그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서인은 태주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며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시골 여자일 뿐이며 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태주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서지 않고 돌아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이제 필요한 것은 물증뿐이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서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당시 사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서인은 사고 당일 학교를 조퇴하고 약초를 캐러 갔다가 실종되었고 며칠 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당시 구조대원의 증언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소녀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당한 소년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태주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며 손을 떨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가슴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이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무시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고 당장이라도 서인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때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와 한민석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태주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이 한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러 들이닥쳤다는 속보가 TV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태주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독하고 매섭게 변해 있었다. 서인은 뉴스 속보를 보며 불안한 마음에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연결되지 않았고 저택 주변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진를 치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거렸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민석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와 태주를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협박했다. 태주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탐정이 보내온 누렇게 바랜 서류들과 흑백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린 서인의 화상 입은 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고 사진 속 소녀의 고통스러운 흔적이 15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 작은 등의 온기와 겹쳐지며 심장을 옥죄어 왔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모욕하고 냉대했던 지난 시간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창밖에는 검은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태주의 죄책감을 두드리는 것 같아 그는 괴로움에 신음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사무실 밖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꼼짝할 수 없는 처지였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고함쳤다. 한편 한남동 저택의 거실에서 서인은 불안하게 울리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발신자 표시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한민석의 비열하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석은 태주가 지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서인을 협박했다. 그는 태주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로 나오라고 말하며, 만약 경찰이나 태주에게 알리면 태주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인은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태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옷장에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평소 약초를 캐러 갈 때 챙기던 작은 주머니를 품속에 갈무리했다. 서인은 태주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자신이 아끼던 말린 구절초, 꽃 한 송기와 쪽지 하나를 남겼는데, 그것은 그녀가 남기는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는 단서였다. 그녀는 고용인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벤에 올라타며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차는 빗속을 뚫고 거칠게 달리기 시작했고 서인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마음을 다잡으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 주변 지형과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다. 본사 로비는 태주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태주는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힘겹게 인파를 뚫고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태주에게 귓속말을 전했는데 집에서 서인이 사라졌으며 그녀의 핸드폰 신호가 끊겼다는 충격적인 보고였다.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인의 안위에 대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 순간 태주의 핸드폰이 진동했고 민석의 이름이 뜨자 그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놈의 계획임을 깨닫고 분노로 치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민석은 느긋한 목소리로 형수님을 자신이 잘 모시고 있다며 태주에게 회장직 사퇴서에 서명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태주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지만 민석은 서인의 비명소리를 짧게 들려주며 전화를 끊어버려 태주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은 수행기사를 밀쳐내고 직접 시동을 걸었으며 비서실장의 만류도 뿌리친 채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고급 세단은 빗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도심을 빠져나갔고 태주의 눈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녀를 이번에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하겠다고 맹세하며 핸들을 꽉 잡았다. 서인이 끌려간 곳은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이었는데 낡은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민석의 수하들은 서인을 거칠게 끌어내려 공장 안으로 밀어넣었고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공장 안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으며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는 서인의 앞에 한민석이 천천히 걸어나왔고 그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섬뜩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민석은 서인의 턱을 거칠게 잡고 흔들며 천하의 한태주가 이런 볼품없는 시골 여자에게 목을 매는 꼴이 우습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인이 태주의 첫사랑이자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태주를 완벽하게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서인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태주를 이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 말에 격분한 민석은 손을 들어 올렸지만 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주가 가진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민석의 비틀린 욕망을 질타했다. 민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부하들에게 그녀를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공장 2층의 사무실로 올라가 태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홀로 남겨진 서인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묶인 손목의 매듭이 허술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평소 약초를 캘 때 사용하던 매듭법 지식을 활용해
손목을 비틀어가며 밧줄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었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눈여겨보며 감시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생존을 위한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다. 태주의 차는 빗길을 위태롭게 달리며 내비게이션에 찍힌 폐공장 좌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민석이 요구한 사퇴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서인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지고 인적이 끊기자 태주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호신용 3단봉을 꺼내 주머니에 챙겼다. 공장에 도착한 태주는 전조등을 끄고 은밀하게 접근하여 차를 세웠고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건물 뒤쪽으로 잠입했다. 그는 낡은 배수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올라가 안을 염탐했는데 민석이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태주는 그들의 방심을 틈타 1층으로 내려가 서인이 갇혀있는 곳을 찾기 위해 숨죽이며 이동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그 시각 서인은 밧줄을 거의 다 풀어가고 있었지만 인기척을 느낀 감시원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오자 황급히 묶인 척 연기를 했다. 감시원은 서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지려 했다. 서인은 혐오감을 느꼈지만 지금 반항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에 굴욕을 참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공장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감시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자 서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숨겨둔 유리 조각으로 밧줄을 끊어냈다. 그녀는 순식간에 일어나 감시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허을 찔린 감시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인은 주저하지 않고 도망치는 대신 쓰러진 감시원의 무정의를 빼앗아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태주에게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다. 태주는 1층 창고 입구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더 이상 은밀한 잠입을 포기한 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쇠문을 발로 차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를 발견한 민석의 부하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때로 덤벼들었다. 태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3단봉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전문 싸움꾼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민석은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즐거워했고 태주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질 때마다 박수를 치며 조롱했다. 태주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려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서인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섰고 그 처절한 모습은 마치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그는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을 무시하고 오직 서인이 있는 곳을 향해 한 발짝씩 전진했지만 무자비한 폭력 앞에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인은 태주가 자신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눈물을 흘리는 대신 이를 악물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공장 한 구석에 쌓여있는 화학약품통과 낡은 전선들이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기지가 번뜩였다. 서인은 자신이 가진 약초 지식과 화학적 상식을 결합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즉석 연막탄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빨리 약품통을 개봉하여 가루들을 섞었고 물이 고인 바닥에 전선을 끊어놓아 감전의 위험을 알리는 함정을 설치했다. 서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15년 전 불길 속에서 소년을 구하던 그때처럼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인질이 아니라 태주와 함께 싸우는 전우로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장 내부는 서인이 배합한 화학약품이 반응을 일으키며 발생시킨 매캐한 흰 연기로 순식간에 뒤덮였고 시야가 차단된 깡패들은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져들었다. 서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낮은 자세로 움직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오금을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공격은 힘보다는 정확한 급소를 노리는 방식이었기에 거구의 남자도 맥없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갑작스러운 연기와 폭발음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서인의 기합 소리를 듣고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본능적인 감각으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적의 주먹을 피하고 팔을 꺾어 제압하며 서인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길을 뚫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악귀처럼 싸우는 태주의 모습에 겁을 먹은 깡패들이 뒷걸음질 쳤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다. 2층 난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민석은 당황하여 손에 든 술잔을 떨어뜨렸고 다급하게 무정기에 대고 놈들을 죽여버리라고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는 그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영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감이 깡패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서인은 바닥에 깔아둔 전선 근처로 적들을 유인한 뒤 쇠파이프를 던져 합선을 일으켰고 불꽃이 튀며 몇 명이 감전되어 나뒹굴었다. 마침내 연기 속에서 태주와 서인이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뜨거운 전우회가 흐르고 있었고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인의 안부를 물었다. 서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를 들어 태주에게 괜찮다고 짧게 답하며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고쳐 잡았다. 이제 그들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적들을 향해 동시에 몸을 날렸다. 태주는 특유의 묵직한 타격으로 적들의 정면을 부수었고 서인은 태주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적들의 눈에 흘가루를 뿌리거나 관절을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춤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서서히 그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태주가 한 명을 들어 맺히면 서인이 마무리 일격을 가하는 식의 연계 플레이는 깡패들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다. 민석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의 경호를 맡고 있던 최정예 용병 출신의 거구, 일명 도끼를 1층으로 내려보내며 상황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도끼는 엄청난 덩치와 위압감을 뿜어내며 연기를 뚫고 나타났고 그가 휘두르는 쇠사슬에 맞은 드럼통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굉음을 냈다. 태주는 서인을 등 뒤로 보호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도끼와 대치했고 공장 안에는 다시금 팽팽한 살기가 감돌았다. 도끼가 쇠사슬을 채찍처럼 휘두르며 태주를 공격해오자 태주는 3단봉으로 간신히 막아냈지만 엄청난 충격에 손목이 저려오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주변 지형물을 이용해 도끼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지만 놈의 힘과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때 도끼의 쇠사슬이 태주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이 찢겨나갔고 태주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서인은 태주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삼키며 도끼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그의 머리를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도끼가 흉포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서인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공장 기둥 사이로 그를 유인하기 시작했다. 서인은 힘으로 맞서는 대신 도끼의 거대한 덩치가 좁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도끼가 쇠사슬을 휘두르다 기둥에 엉켜 잠시 주춤한 사이 서인은 잽싸게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무릎 뒤편에 급소를 잇는 힘껏 가격했다. 거구의 몸이 휘청거리자 서인은 다시 한번 목 뒤의 혈자리를 노렸지만 도끼가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다. 서인은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잡아 도끼의 발목을 낚아채려 시도했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태주가 포효하며 달려와 도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온몸을 던져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렸고 두 사람은
흙탕물 속에서 뒤엉켜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다. 태주는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잊은 채 도끼의 앞면에 주먹을 퍼부었고 도끼 역시 태주의 목을 조르며 거세게 반격했다. 태주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려갈 때 서인이 달려와 도끼의 팔 관절을 꺾으며 태주를 구해냈다. 태주는 서인의 도움으로 풀려나자마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끼의 턱에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고 거구의 남자는 마침내 눈이 뒤집히며 기절해 버렸다. 적들의 리더가 쓰러지자 남은 졸개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바빴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태주와 서인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거친 숨을 내쉬었다. 민석은 자신의 최후의 보루였던 도끼마저 패배하자 공포에 질려 사무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2층 계단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인은 태주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계단을 올랐고 두 사람의 발소리는 민석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이 들렸다. 사무실에 들이닥친 태주는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 민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민석은 비굴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태주는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서인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고 태주는 거친 숨을 고르며 민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서인은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큰 복수임을 태주에게 눈빛으로 상기시켜 주었다. 태주는 사무실 책상을 뒤엎으며 민석이 챙기려던 비밀 장부와 USB 그리고 횡령 증거들이 담긴 가방을 확보했고 이것으로 민석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서인은 민석의 핸드폰을 찾아내 그가 사주한 납치 및 청부폭력의 통화 녹음 기록까지 확보하며 증거에 쐐기를 박았다. 민석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태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서인은 재빨리 태주를 부축하여 낡은 소파에 앉히고 자신의 옷을 찢어 태주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아까의 전투 때와는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으며 태주는 고통 속에서도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태주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서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소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서인은 태주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용히 위로했다. 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민석과 잔당들을 체포하는 동안 태주와 서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구급 대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들것에 실으려 했지만 태주는 끝까지 서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서인 역시 태주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했다. 앰뷸런스 안에서 마주본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감에 젖어 희미한 미소를 교환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태주는 서인에게 왜 자신을 구하러 왔느냐고 물었고 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당신은 나의 남편이기 때문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말은 태주의 심장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계약서 따위로 묶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운명의 끈을 느꼈다. 태주는 서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시는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인은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태주와 서인은 각자의 처치실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로를 향해 있었다. 태주는 마취 주사를 맞으며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반드시 일어나 서인을 지키고
민석과 그 배후 세력을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 밤의 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한울그룹을 좀먹던 악의 뿌리를 뽑아낼 새로운 시작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로 압송된 민석은 변호사를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석의 몰락은 뉴스 속보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한울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충격을 딛고 오너 리스크 해소라는 호재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태주와 서인의 영웅적인 구출극과 민석의 범죄 행각은 세간의 화제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병실에서 눈을 뜬 태주는 가장 먼저 서인을 찾았고 간호사는 그녀가 가벼운 타박상만 입어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다고 알려주었다. 태주는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서인의 병실로 향했고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서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태주는 그 성스러운 광경을 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보내진 진정한 수호천사임을 확신했다. 태주는 잠든 서인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앞으로 펼쳐질 싸움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내일 예정된 긴급 이사회에 서인과 함께 참석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룹을 정상화할 계획을 세웠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해진 땅과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태주는 서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링거액이 떨어지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지만 태주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내일 있을 긴급 이사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다. 옆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던 서인은 잠들지 않고 일어나 태주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는데 그 채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박하와 국화가 띄워져 있었다. 태주는 서인이 건넨 찻잔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괜찮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USB 하나와 흙이 묻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태주에게 내밀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시골집에 머물 때 우연히 발견해 보관해 두었던 결정적인 증거물들이었다. 서인은 한민석이 추진하던 리조트 개발 사업이 사실은 불법 폐기물 매립과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막이었음을 설명하며 눈을 반짝였다. 다음날 아침 한울그룹 본사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 행렬이 로비로 들어섰다. 붕대를 감은 채 정장을 갖춰 입은 태주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쏟아지는 질문을 퍼부었지만 태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뒤를 이어내린 서인은 단아하지만 강단 있는 정장 차림으로 태주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 같은 비장함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대회의실 안은 이미 반란을 주도한 이사들과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으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민석의 최측근이자 이번 회의만을 주도한 김전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태주의 경영 능력 부재와 최근의 스캔들을 문제 삼으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태주가 납치 자작극을 벌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태주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전무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태주는 그를 무시한 채 상석으로 걸어가 회장석에 앉았고 서늘한 시선으로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태주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육성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지금부터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김 전무는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며 범죄자가 신성한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지만 태주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에는 어제 폐공장에서 촬영된 한민석의 자백 영상과 폭력 사주 현장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는 민석의 모습이 나오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김 전무는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악을 쓰며 반발했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인을 입장시키라며 문 쪽을 가리켰다. 문이 열리고 서인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주눅들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서인은 자신이 한민석이 개발하려던 강원도 부지 인근에 살았던 주민이자 목격자로서 증언하겠다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와 토양 오염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민석이 친환경 리조트라는 명목하에 맹독성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왔음을 폭로했다. 서인은 전문적인 화학 용어와 생태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그들이 조작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이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 폭격이었고 김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민석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원주민들을 협박하고 헐값에 땅을 강탈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해버렸다. 녹취록에는 김 전무가 직접 마을 이장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어 회의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주주들은 김 전무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조차 태주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김 전무는 궁지에 몰리자 이것은 모함이라며 경비원들을 부르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회의실 밖에는 태주가 미리 요청한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김 전무와 그에 동조했던 비리 임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주는 끌려가는 김 전무를 향해 당신들이 망친 것은 회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소란이 진정되고 비리 임원들이 모두 끌려나가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고 태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남은 임직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한울그룹을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태주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비전 제시에 주주들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만장일치로 태주의 재신임안이 통과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태주와 서인이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 끝까지 도열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고 두 사람은 당당하게 그 사이를 걸어갔다. 로비로 내려오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승리 소감을 물었지만 태주는 서인의 손을 꼭 잡고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은 준비된 채 오르지 않고 도보로 회사 정문을 빠져나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유의 공기를 만끽했다. 태주는 서인에게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서인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을 돌렸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회상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서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제야 비로소 진짜 숨을 쉬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고 서인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한울그룹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한민석 일당의 구속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고 여론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한창수 명예회장은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손자가 진정한 경영자로 거듭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눈치였다. 그는 태주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며칠 후 태주는 서인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는데 그곳은 15년 전 사고 이후 태주가 죄책감 때문에 한 번도 찾지 못했던 곳이었다. 태주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부모님께 서인을 소개했고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서인은 태주의 손을 잡고 함께 묵념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평안을 빌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듯 했다.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서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15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 국도변을 다시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 서인은 태주가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태주는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기억 속의 그 장소로 향했고 도로는 예전보다 훨씬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주변의 산세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차를 세운 태주는 가드레일 너머의 절벽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서인이 그의 손을 꽉 잡아주자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태주는 이곳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15년 전에 끝났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생명의 은인인 서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인은 운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를 묶어주고 있었다며 태주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강조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인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서인이 좋아하던 야생화 모양으로 세공된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계약에 의한 가짜 결혼이 아니라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서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배경으로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영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며 축하해 주었고 태주와 서인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 앞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태주는 서인과 상의하여 한울그룹 내에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하고 환경보호와 소외계층 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서인은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달라는 태주의 부탁을 거절하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실무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다. 그녀는 화려한 타이틀보다 흙을 만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주 역시 서인의 뜻을 존중하여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민석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여죄가 낱낱이 드러났고 법원은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정의를 실현했다. 태주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민석에게 더 이상 증오를 품지 않고 그저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고 첫눈이 내리는 날 태주와 서인은 저택의 정원에서 눈을 맞으며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았다. 차가웠던 저택은 서인의 손길이 닿은 후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정원에는 겨울에도 푸르른 상록수들이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태주는 서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소망했고 서인은 태주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찾아오자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향긋한 꽃 내음이 집 안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지난 겨울에 차가웠던 시련과 암투가 모두 지나가고 찾아온 평화는 태주와 서인의 일상에도 잔잔하게 내려앉아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태주는 주말 오후에 나른한 햇살을 받으며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서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인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한울그룹의 안주인이자 태주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동반자로서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는 최근 태주의 지원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하여 그동안 독학으로 익혔던 약초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늦깎이 학생으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태주는 책에 집중하느라 미간을 찌푸린 채 연필을 굴리고 있는 서인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태주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고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는 서인의 손에서 연필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오늘은 공부를 잠시 미루고 자신과 함께 어디론가 다녀올 곳이 있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인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태주는 비밀이라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고 그녀의 손을 이끌어 차고로 향했다. 차궤는 태주가 평소 즐겨 타던 검은색 세단 대신 튼튼해 보이는 흰색 SUV가 준비되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여행 가방과 선물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서인은 그 짐들을 보고 대충 짐작이 간다는 듯 눈을 반짝였지만 굳이 아는 체하지 않고 태주가 차문을 열어주는 대로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는 부드럽게 시동을 걸고 저택을 빠져나와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그 깊은 상월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모습은 1년 전 서인을 데리러 가던 날에 살벌했던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때 태주는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차 있었고 서인은 긴장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설렘과 사랑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이 아직도 후회된다고 고백했다. 서인은 태주의 손등을 토닥이며 과거의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며 모든 것은 다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현답을 내놓았다. 차는 어느덧 낯익은 국도로 접어들었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태주도 서인도 그 흔들림조차 즐거운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숲길 양옆으로 우거진 나무들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자식들을 반겨주는 듯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며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밭이라던 주민들이 낯선 차의 등장을 경계하며 쳐다보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서인과 태주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서인은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태주 역시 예전에 거만했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TV 뉴스에서 보았던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 인사를 하자 신기해하면서도 서인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이평식 노인은 대문 밖까지 마중 나와 서인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와락 껴안았고 서인 역시 할아버지의 거친 품에 얼굴을 묻으며 그리움을 달랬다. 태주는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며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죄했고 노인은 태주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웃었다. 낡은 기와집 마루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태주가 가져온 최고급 한우와 선물 보따리들이 마당에 가득 쌓였다. 그날 저녁 서인은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부엌에 들어가 솜씨를 발휘했고 태주는 서툰 솜씨로 장작을 패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을 도왔다. 가마솥에서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마당에 퍼지자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그 어떤 호텔 요리보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다. 태주는 노인이 따라주는 막걸리를 두 손으로 받으며 재벌가의 엄격한 식사 예절 대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정을 배웠다. 식사가 끝난 후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총총이 박혀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가운데
태주와 서인은 마을 뒤편의 언덕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은 어릴 적 서인이 태주를 처음 발견했던 장소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고, 두 사람에게는 운명의 시작점과도 같은 의미 있는 장소였다. 태주는 밤바람에 흩날리는 서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두 사람이 맺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는데, 태주는 그것을 서인에게 보여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종이 한 장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용서해달라며 라이터를 켜 종이 끝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들어갔고, 태주는 재가 되어 사라지는 계약서를 허공에 날려보내며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던 거짓된 약속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서인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고, 태주는 다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인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당신이 나를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평생 지키고 살아가게 해달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정식 청혼을 했다. 태주는 할아버지의 유언이나 회사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남자로서 이서인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인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일어서서 그녀를 깊이 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지며 긴 키스를 나누었고, 산속의 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들은 언덕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이 깊도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잊지 못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산소에 들러 서인의 부모님과 할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스럽게 묘를 돌보았다. 태주는 묘비 앞에서 장인 장모님께 맹세하듯 서인을 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큰 소리로 약속해 서인을 웃게 만들었다. 하산하는 길에 서인은 숲속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태주와 서인은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했는데, 특히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 이동진료버스 운영은 서인의 아이디어였다. 서인은 주말마다 의료진과 함께 버스를 타고 전국의 오지를 돌며 노인들의 건강을 살폈고, 태주 역시 틈나는 대로 봉사활동에 동참하여 짐을 나르거나 접수를 도왔다. 언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한울그룹 부부의 행보를 연일 대서특필했지만 두 사람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진심을 담은 활동을 이어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한울그룹은 태주의 혁신적인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덕분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태주는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공을 돌리며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책임임을 강조하는 명연설을 남겼다.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인은 만삭의 몸으로 태주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박수를 보냈고, 태주는 연설 도중 서인에게 윙크를 보내며 애정을 과시했다. 서인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한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고, 곧 자신의 이름을 건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태주는 서인이 무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면서도 가정에서는 더없이 다정하고 평범한 부부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태주는 서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며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태주는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서인을 닮아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서인은 태주를 닮아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낙엽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태주는 문득 15년 전의 사고와 할아버지의 강요,
그리고 납치 사건 등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결국은 서인이라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는 운명에 깊이 감사했다. 옆에서 걷고 있는 서인의 손을 잡은 태주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서인은 그 손길의 의미를 안다는 듯 마주 잡아주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태주는 서인에게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시련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속삭였다. 서인은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턱도 함께 넘어온 사이라며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놓지 않을 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걸어가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